여러분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살고 싶어 한다면 제가 그 빛을 가장 밝게 조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SY그룹 이 과장의 유령 아내 박하은이다. 이 호칭은 내 영혼에 붙은 가격표처럼 내 존재 가치 전부를 소리 없이 규정했다. 그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수직 상승하게 만든 부서 전체가 바이블처럼 여기는 그 미래 스마트 시티 기획안. 그건 내가 수많은 밤을 새우며 식어 빠진 커피와 두통약으로 버텨낸 결과물이었다. 나, 박하은이 꼬박 사흘밤을 새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한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SNS에서 수만 팔로워를 거느리며 청담동 사모님으로 추앙받는 계정. 그건 내가 매일 지저분한 거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그분이 보내온 원본 사진을 한 땀 한 땀 보정하고 쥐어짜듯 오글거리는 감성 문구를 덧붙여가며 혼자 힘으로 키워낸 것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승진을 축하하는 가족 저녁 식사 자리, 1인분 가격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그 한우 레스토랑에 내 자리는 없었다. 나는 무대 뒤에 익힌 소품처럼 무대 앞에서 터져나오는 환호성을 듣고만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 술기운이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마치 선심 쓰듯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여보, 회식비 300만 원 나왔는데 당신이 내 가족카드로 결제 좀 해줘. 아, 고생이 많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쓴 웃음도 자조도 아니었다. 뼛속까지 시리고 차가운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다. 나는 전화기에 대고 내 평생 가장 다정하고 순종적인 목소리로 또렷하게 대답했다. 알았어요, 여보. 전화를 끊고 창밖의 칠흑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아파트 아래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이 거대하게 조여오는 그물처럼 보였다. 그렇게 스포트라이트 아래 사는 게 좋으시다면 제가 그 조명을 가장 밝게 만들어 드리죠. 당신들 얼굴에 쓴 위선의 가면을 모두 태워버릴 만큼 당신들의 화려한 외투 아래 기어다니는 이 한 마리 한 마리까지 남김없이 비출 만큼 아주 환하게. 10년이었다. 나와 이민혁이 결혼한 지 꼭 10년. 나도 한때는 업계에서 제법 이름 있는 광고 기획자였다. 박하은이라는 이름 석자는 광고계에서 작게나마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 사람들 기억에 남는 브랜드 스토리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내 꿈이었다. 하지만 이민혁은 말했다. 하은아, 한 집에서 두 사람 다 그렇게 힘들 필요 없어. 당신처럼 재능 있는 사람이 집에서 날 도와주면 되잖아. 우린 부부일 심동체니까. 당신이 날 성공시키는 게 우리 가정을 성공시키는 거야? 부부일 심동체? 그 말은 달콤한 주문처럼 나를 홀렸다. 나는 기꺼이 내 커리어를 내려놓고 내 안에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거두고 앞치마를 두른 채 가정이라는 이름의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그의 메일을 다듬어주는 정도였다. 그 다음엔 회의 보고서를 정리해주는 일로 바뀌었다. 그러다 프로젝트 PPT 전체를 처음부터 대신 구상해주게 되었다. 이제는 그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문서 작업과 기획은 물론 상사에게 보낼 감사 문자의 표현 하나하나까지 나의 일이 되어버렸다. 미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SY그룹의 올해 최우선 과제였다. 프로젝트 팀의 일원이었던 이민혁은 한 달 내내 죽을 상을 하고 있었다. 그가 집에 가져온 자료들, 소위 초기 구상안이라는 것들은 내가 보기에 그저 뒤죽박죽 섞인 쓰레기 더미에 불과했다.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술에 기대는 그의 모습을 보니 또 마음이 약해졌다. 그 주말 나는 그를 문 밖으로 내보냈다. PC방에 가서 게임이나 하며 머리를 식히라고 했다. 나 혼자 서재에 틀어박혔다. 꼬박 이틀 밤낮으로 국내외의 모든 관련 성공 사례를 뒤지고 최신 사물 인터넷 기술의 적용 사례를 연구했으며 SY그룹의 타겟 고객층을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억눌려왔던 내 안의 아이디어와 논리, 열정이 화산처럼 폭발했다. 인간 중심의 친환경 기술이라는 핵심 콘셉트부터 생애주기 맞춤형 스마트 집사 서비스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그리고 PPT 각 페이지의 시각 디자인과 문구 하나하나까지 나는 거의 생명을 불태우듯 창작에 몰두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을 때 창밖은 이미 동이 트고 있었다. 눈앞이 아찔해 책상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코끝에서 뜨끈하고 비릿한 무언가가 흘렀다. 휴지로 코피를 닦아내고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완벽한 기획안을 보았다. 이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희미하게나마 나 자신의 가치를 느낀 순간이었다. 이민혁은 기획안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나를 끌어안고 흥분해서 횡설수설했다. 하은아, 내 아내. 당신은 정말 천재야. 나의 복덩이야. 그는 이 기획안을 들고 회사에 가서 발표했고 대성공을 거두었다. 파격적으로 과장으로 승진했고 앞길이 창창해졌다. 그리고 진짜 창작자인 나는 그가 집을 나서기 전 셔츠를 다려주며 당부했을 뿐이다. 발표할 때 말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듣는 사람들이랑 눈 맞추는 거 잊지 마요. 그는 꼭두각시 인형이었고 나는 무대 뒤에서 모든 시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내 헌신을 그가 적어도 마음속에 새겨주리라 믿었다. 우리는 정말 부부일 심동체라고 믿었다. 나의 순진함은 우스꽝스러운 동화와도 같았다. 그 순진함은 시어머니 최선자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시어머니는 은퇴 전 평범한 가정주부였다. 드라마에 나오는 청담동 사모님처럼 사는 게 평생의 꿈이었다. SNS에 애프터눈 티, 미술관, 명품을 자랑하는 귀부인들을 부러워했고 자신도 그런 후광을 갖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임무는 또다시 내게 떨어졌다. 나는 시어머니의 계정을 만들어주고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분이 찍어 올리는 사진은 배경이 온통 잡동사니로 가득한 거실이거나 얼짱 각도는커녕 최악의 각도에서 찍은 셀카뿐이었다. 그분이 쓰는 글은 돈을 날씨 참 좋다 같은 진부한 말들로 가득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또 대필에 나섰다. 매주 그분은 내게 원본 사진 뭉치를 보내왔다. 나는 전문 리터처처럼 몇 시간씩 공들여 얼굴의 주름과 잡티를 지우고 등 뒤에 지저분한 배경을 아웃포커싱으로 날렸다. 최고급 필터를 적용해 따뜻하고 품격 있는 색감을 만들어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사진 한 장은 내 손을 거쳐 오후 햇살과 초록 식물과의 작은 데이트라는 문구와 함께 삶을 즐길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모님의 표본이 되었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는 사진은 싱싱한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든 손만 클로즈업해서 삶의 아름다움은 탐스러운 과일 한 알 한 알에 숨어있다 는 문구를 덧붙여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우아하고 지적이며 세상 물정 모르는 최여사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 계정 덕분에 유기농 농산물이나 소규모 브랜드의 실크 스카프 같은 소소한 광고를 받기 시작했다. 그 돈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한 내게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생활비에 보태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돈을 고스란히 그녀가 애지중지하는 막내딸, 내 시누이 이민아에게 송금했다. 이민아는 세상 물정 모르는 공주님이었다. 30이 넘도록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매일 쇼핑하고 카페에 가고 네일아트를 받으며 살았다. 그녀는 항상 느끼하게 달콤한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정말 제 자랑이에요.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분위기 있어요. 그러고는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 벌어준 돈을 당연하다는 듯이 썼다. 나는 눈이 가려진 당나귀처럼 하루하루 이 집안의 맷돌을 돌렸다. 내가 맷돌을 돌려 생산한 곡식 중 찌꺼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내 노고가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오늘까지는 이민혁이 과장으로 승진한 바로 오늘. 저녁 7시 나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점심에 먹다 남은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다. 차가운 밥알이 똑같이 차가운 국물과 섞여 좀처럼 넘어가지 않았다. 습관처럼 우리 가족 카톡방을 열었다. 까똑.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시누이 이민아였다. 그녀가 올린 사진의 배경은 보기에도 엄청나게 비싸 보이는 한우 전문점이었다. 숯불 위에서 마블링이 선명한 소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사진의 중앙에는 내 남편 이민혁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둘러싸여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술기운의 볼이 불그스름했다. 시누이는 그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려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 우리 집 최고의 남자, 이민혁 과장님 축하해. 오빠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즈아. 파이팅.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하트 이모티콘이 줄줄이 이어졌다. 우리 집. 그 단어가 바늘처럼 심장을 후벼 팠다. 나는 사진 속에서 화기애애한 그들의 모습을 보았다. 모두의 얼굴에 행복이 넘실거렸다.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뜯어보았다. 이민혁이 오늘 입은 양복은 내가 아침에 정성껏 골라준 것이었다. 시어머니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는 SNS 광고로 번 돈으로 산 것이었고 그 돈은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해서 벌어준 것이었다. 그들은 행복과 영광의 빛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데 이 모든 무대를 만들어준 나는 어두운 구석에 버려져 입장권 한 장 받지 못했다. 슬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움켜쥔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끼워달라고 했어야 했나? 자책마저 들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내 사랑 여보.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꿀꺽 삼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들떠 있었고 취기가 어려 있었다. 모임 끝났어. 다들 정말 즐거워하더라. 오늘 진짜 최고였어. 응. 다행이네. 내 목소리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아, 맞다. 그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 가볍고 무심한 투로 말했다. 오늘 청담동에 있는 한우집에서 먹었는데 한 300만 원쯤 나왔어. 당신이 내 가족 카드로 결제 좀 해줘. 비밀번호는 알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300만 원. 내가 몇 달을 아껴 모은 생활비였다. 우리가 사는 이 전셋집의 보증금에 작게나마 보탤 수 있는 돈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를 철저히 배제한 축하 파티의 비용을 이렇게나 아무렇지 않게 내게 떠넘기고 있었다. 아, 그는 내가 거절할까 봐 걱정됐는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듯한 너그러운 말투로 덧붙였다. 고생이 많네. 내가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갈게. 고생이 많네. 그 한마디가 독을 바른 비수처럼 내 심장의 가장 부드러운 곳을 정확히 꿰뚫고 무자비하게 휘저었다. 내가 대신 써준 기획안에 그는 고생했다고 했다. 내가 시어머니 사진을 보정해주자 그녀는 고생했다고 했다. 이제 그들의 향연의 값을 치르는 나에게 그는 또 고생이 많다고 한다. 그들 눈에 내 모든 헌신과 가치는 이토록 가벼운 한마디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가 아니었다. 가족도 아니었다. 기능이 뛰어나고 가성비가 좋고 감정 기복도 없으며 심지어 월급도 줄 필요 없는 고급 사용인이었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다. 소리 없이 어깨가 세차게 들썩였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극한의 고통은 통곡이 아니라 웃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눈물을 닦고 전화기에 대고 내 평생 가장 또렷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알았어요, 여보. 전화를 끈 차 세상이 순간 고요해졌다. 알았어요, 여보라는 그 말과 함께 이 결혼에 대한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소멸했다. 내 마음은 이제 시베리아의 동토처럼 적막하고 단단했다. 더는 어떤 것도 나를 상처 입힐 수 없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불빛이 핏기 없는 내 얼굴을 비췄다. 이 컴퓨터는 내 것이라기보다 이 집안의 중앙 처리 장치였다. 이민혁과 최선자의 빛나는 인생에 대한 모든 백엔드 코드가 이곳에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가족 아카이브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은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 하위 폴더의 이름은 민혁의 커리어. 클릭하자 셀 수 없이 많은 워드 문서와 PPT 파일이 나타났다. SY그룹 3분기 마케팅 전략 분석 보고서 앤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 2025년도 부서 결산 보고서, 그리고 가장 위에는 내가 미래 스마트 시티 최종본이라고
이름 붙인 파일이 있었다. 파일 속성을 열자 생성 날짜와 모든 수정 기록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숨겨둔 다른 폴더도 열었다. 그 안에는 이 기획안의 모든 초고, 아이디어 노트, 데이터 출처 링크가 들어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나 박하은의 창작 흔적이자 내가 존재했다는 증거였다. 두 번째 하위 폴더의 이름은 어머님의 두 번째 인생. 그 안에는 원본과 보정본이라는 두 개의 폴더가 더 있었다. 원본을 클릭하자 생생한 생활감이 넘치는 사진들이 튀어나왔다. 시어머니가 색바랜 잠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모습, 싱크대에 씻지 않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그 배경으로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베란다에 온 가족의 속옷이 널려 있고 그 가운데 어색하게 웃으며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보정본 폴더 안에서 이 장면들은 교묘하게 잘리고 아름답게 꾸며져 여유로운 오후의 한때를 즐기는 모습,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행복한 뒷모습, 햇살 좋은 날, 평온한 시간으로 둔갑해 있었다. 메모장 파일도 하나 찾아냈다.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모든 광고 포스팅의 단가, 입금 내역, 시누이 이민아에게 송금한 내역을 캡처한 화면이 기록되어 있었다. 과거의 이것들은 내 무조건적인 헌신의 증거였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것들은 내 복수의 무기다. 나, 박하은은 그들의 빛나는 인생의 총감독이자 총괄 작가, 총괄 기획자였다. 나는 그들을 위해 대본을 쓰고 무대를 디자인하고 조명을 설치했다. 이제 나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부조리극이 가장 화려하고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도록 결정했다. 내 복수에는 악에 바친 싸움도 접시를 깨부수는 소란도 필요 없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더 문명적이면서도 더 치명적인 방법이 있다. 나는 그저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고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공들여 쌓아 올린 공중누각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 있다. 나는 머릿속으로 복수의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모든 단계, 모든 디테일, 모든 장면이 수없이 리허설을 거친 것처럼 선명했다. 제1막, 마지막 순종. 나는 이민혁의 가족 카드로 300만 원의 식비를 결제할 것이다. 이 소비 기록은 이 전쟁의 첫 번째 총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결제가 아니다. 그가 나를 가족의 범주에서 배제하고도 내 마지막 가치까지 마음 편히 착취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제2막, SNS 제국의 몰락. 나는 시어머니의 계정에 로그인할 것이다. 내가 직접 만든 거짓된 청담동 사모님의 꿈은 내 손으로 끝장낼 것이다. 수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필터 뒤에 가려진 그 우아함과 지성이 실은 얼마나 추악한 민낯을 하고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그녀를 부러워했던 모든 이들이 그녀를 비웃는 구경꾼이 되게 할 것이다. 제3막, 직장 엘리트의 파멸. SY그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능력, 그리고 인성이다. 아내의 결과물을 훔쳐 승진한 인재가 지적재산권과 직업윤리를 가장 중시하는 대기업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나는 미래 스마트시티 기획안의 모든 원본 창작 증거를 SY그룹 감찰부와 사내 익명 게시판에 보낼 것이다. 나는 그가 모두가 우러러보는 정상에서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수직 추락하게 만들 것이다. 제3막, 최후의 심판. 모든 준비가 끝나면 위선과 과시로 가득 찬 그 가족 카톡방에 마지막 폭탄을 투하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게 할 것이다. 나는 컴퓨터 화면 속의 파일들, 데이터들, 비밀번호들을 보았다.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내 손에 들린 가장 날카로운 검이었다. 10년 동안 나는 이민혁의 그림자로 이 과장 아내라는 신분으로 살아왔다. 사람들은 나를 가리켜 이 과장님 사모님이시군요 라고만 했다. 내 이름이 박하은이라는 것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늘 밤부터 나는 내 이름을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한 조각 한 조각 파내어 깨끗이 닦아 다시 햇볕 아래에 놓을 것이다. 나는 차가운 물 한 잔을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맑아졌다. 자,
이민혁, 최선자, 이민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 막이 오릅니다. 내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냉정하게 춤췄다. 마치 정밀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한 티의 떨림도 없었다. 거칠게 파도치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빙하가 되었다. 첫 번째 단계. 나는 모바일 뱅킹 앱을 열고 익숙하게 남편의 가족카드 정보를 입력했다. 화면에 그 엄청난 소비 기록이 떠올랐다. 300만 원. 사용처, 청담 동명품 한우. 시간은 불과 1시간 전 나는 그 숫자를 응시하며 따뜻한 룸에서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리고 이 차가운 아파트에서 식은 밥을 씹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결제 버튼을 눌렀다. 거래 성공을 알리는 경쾌한 알림음이 마치 출발 신호 총성처럼 울렸다. 나는 재빨리 결제 완료 화면을 캡처했다.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최후의 만찬 영수증로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새로 만든 심판의 날이라는 폴더에 넣었다. 이 돈은 내 10년간의 어리석은 결혼 생활에 지불하는 장례비였다. 두 번째 단계. 나는 브라우저를 열어 시어머니의 SNS 계정, 최 여사의 오후 서재에 접속했다. 정성껏 꾸며진 사진들과 평온한 글들을 보자 생리적인 역겨움이 밀려왔다. 이 거짓말들의 모든 픽셀이 내 손에서 나왔다. 나는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갔다. 팔로워 수는 5.7만. 가장 최근 게시물은 사흘 전 내가 대신 올린 것이었다. 양장본 책을 들고 창가에서 독서하는 모습에 마음이 머물 곳이 없다면 어디를 가도 방랑하는 것이다 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다. 아래에는 언니 너무 분위기 있어요. 제가 꿈꾸는 삶이에요. 같은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다. 이 얼마나 역겨운 위선인가. 나는 새 게시물 작성을 클릭했다. 그리고 모든 권본 사진이 저장된 폴더를 열었다. 가장 충격적인 사진 9장을 신중하게 골랐다. 첫 번째 사진은 창가 독서의 원본이었다. 실제로는 돋보기를 쓴 채 발을 긁으며 TV 홈쇼핑을 보고 있었고 책은 거꾸로 든 채 소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가족을 위한 사랑의 저녁 식사의 원본이었다. 부엌은 난장판이었고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핀 그릇들이 쌓여 있었으며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인스턴트 국물팩을 냄비에 붓고 있었다. 세 번째 사진은 요가복을 입고 우아한 자세를 취하는 모습의 원본이었다. 배경에는 시누이 이민아의 명품 쇼핑백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나는 이 9장의 무보정 원본 사진을 콜라주 앱으로 합쳐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었다. 원본 사진들은 그녀의 피드에 있는 보정본들과 처참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고 텍스트 편집창에 나의 고별사를 써 내려갔다. 내 손가락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고 한 글자 한 글자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최 여사의 오후 서재 계정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하은, 이민혁의 아내이자 최선자 씨의 며느리, 그리고 이 계정의 실제 운영자, 사진사, 편집자, 작가입니다. 계정이 처음 만들어진 날부터 모든 콘텐츠는 제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저는 이 모든 거짓을 끝내려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그 아름다운 삶 뒤에 가려진 가장 진실한 모습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는 격한 단어 하나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가장 담담한 진실이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 내 시선은 내 이름 박하은에 머물렀다. 내가 수많은 심혈을 기울인 이 계정에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진정한 창조자로서 나는 게시 버튼을 눌렀다. 곧바로 계정 설정의 계정 탈퇴 옵션을 찾았다. 이 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든 데이터는 복구할 수 없습니다라는 팝업 창이 떴다. 나는 웃었다. 복구할 수 없다고?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바였다. 나는 주저없이 확인을 클릭했다. 화면에서 그 거짓된 오후 서재는 사라지고 텅 빈 공간으로 변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가장 찬란한 순간
내 손으로 꺼져버린 것처럼.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단계, 이민혁의 커리어 종결. 나는 임시 익명 이메일을 하나 만들었다. 마치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처럼 보이는 아이디로. 짧지만 전문적인 내용의 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인은 SY그룹 감찰부 공용 메일과 SY그룹 사내 익명 게시판 정의의 소리였다. 제목은 이렇게 썼다. 신임 기획과장 이민혁의 미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 심각한 연구 부정 및 성과 절도에 대한 실명 내부 고발. 본문에는 이민혁의 죄상을 가득 채웠다. 존경하는 SY그룹 감찰부 및 동료 여러분께. 저는 SY그룹의 평범한 직원입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인 정직과 신뢰를 수호하고자 신임 기획과장 이민혁이 담당한 미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서 자행한 심각한 성과 절도 행위를 고발합니다. 이민혁 과장이 제출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기획안은 그 핵심 아이디어, 구조, 그리고 대부분의 핵심 문구까지 본인이 창작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증거 파일을 첨부합니다. 첫 번째 압축 파일에는 해당 기획안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전 과정의 초고, 데이터 분석 원본 파일, 그리고 상세한 수정 시간 기록이 담긴 여러 버전의 파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는 모든 창작 작업이 근무 외 시간에 외부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파일은 원본과 이민혁이 최종 제출한 버전을 상세히 비교한 것으로 유사성은 95% 이상이며 그의 수정은 일부 단어와 서식 조정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지적 결과물을 도용하여 직위와 명예를 얻은 이 행위는 SY그룹의 기업 정신에 심각하게 위배되며 모든 성실한 동료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감찰부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원작자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사내의 부정을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SY그룹을 아끼는 한 직원 올림. 나는 민혁의 커리어 폴더에 있던 내 창작 흔적을 증명할 모든 파일을 압축하여 첨부 파일 1로 넣었다. 그리고 10분 만에 명확한 비교 분석 PDF를 만들어 첨부 파일 2로 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 멈췄다. 이메일이 열리는 순간 감찰부 직원들의 경악하는 표정과 정의의 소리 게시판이 순식간에 폭발할 모습이 상상되었다. 내일 아침 이민혁이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축하와 박수가 아니라 신문과 조사일 것이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것이 24시간 안에 잿더미로 변할 것이다. 잘 가요, 이 과장님. 나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메일 발송 성공 알림음이 그를 위해 울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이제 최후의 심판의 막을 올릴 시간이다. 나는 그 죽음처럼 고요한 가족 카톡방을 열었다. 상단에 고정된 것은 여전히 그 눈에 거슬리는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지금쯤 기쁨과 술기운에 취해 곧 닥쳐올 폭풍을 전혀 모른 채 있을 것이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다. 첫째, 300만 원짜리 결제 캡처 화면을 올렸다. 카톡방에서 그 사진은 유난히 선명했고 0이 여러 개 붙은 숫자는 특히 눈에 띄었다. 둘째, 시어머니의 SNS 계정이 탈퇴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라고 뜨는 빈 화면을 캡처해서 올렸다. 셋째, 방금 SY그룹 감찰부에 보낸 고발 메일 화면을 캡처했다. 제목과 첨부 파일 이름이 모두 선명하게 보였다. 이 사진도 올렸다. 세 장의 사진은 세계의 소리 없는 폭탄처럼 채팅 기록 속에 조용히 놓였다. 그리고 나는 이 복수극 전체에서 내가 뱉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한마디를 입력했다. 여러분, 10년에 걸친 이 연극, 제가 값을 치렀습니다. 공연,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전송. 이 모든 것을 끝내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전례 없이 평온하고 가벼웠다. 10년간 무거운 족쇄를 찬 죄수가 마침내 스스로 족쇄를 부순 것 같았다. 1초, 2초, 3초. 카톡방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화면 저편에서 이 세 장의 사진과 한마디 말을 본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우웅. 내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내 사랑 여보라는 이름이 이 순간만큼은 우스꽝스럽고 비참해 보였다. 벨소리가 죽어가는 자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받지 않았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거의 틈도 없이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여전히 받지 않았다. 곧이어 시누이 이민아의 전화가 왔다. 나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계속 바뀌는 이름들을 보며 한편의 멋진 무성 영화를 감상하는 기분이었다. 그들의 당황, 분노, 공포가 화면 너머로 선명하게 느껴졌다. 나는 휴대전화를 들어 전원을 끄지 않고 무음 버튼만 눌렀다. 세상이 완전히 고요해졌다.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찬장에서 가장 비싼 찻잎통을 꺼냈다. 작년 내 생일에 나 자신에게 선물했던 것으로 아까워서 한 번도 마시지 못했던 차였다. 나는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렸다. 은은한 차향이 차가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찻잔을 들고 창가로 가 커튼을 열었다. 창밖의 도시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멀리 보이는 차량의 행렬은 황금빛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희미한 모습을 보았다. 그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해방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은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켜졌다. 부재중 전화의 빨간 숫자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세계는 지금 진도 12의 지진을 겪으며 산산조각 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세계는 길고 긴 겨울을 지나 마침내 첫 번째 봄볕을 맞이하고 있었다. 이 공연 정말 즐거웠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랬다. 다음 날 해는 어김없이 떴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다.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바닥에 쏟아질 때 나는 새로운 힘이 몸속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내 복수는 정밀유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모든 목표물을 타격했다. 그 후 폭풍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이민혁의 말로는 가장 비참했다. SY그룹은 이번 표절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했다. 감찰부의 조사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고 내가 제공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그에게는 변명의 여지조차 없었다. 그날 오후 회사 내부 공지가 떴다. 심각한 사규 위반, 중대한 이력 허위 기재 및 연구 부정 행위로 기획과 이민혁을 즉시 해고하며 업계 블랙리스트에 등재한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데는 24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 내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주에서 애원으로 다시 협박으로 바뀌었다. 박하은 이 독한 년. 죽여버릴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하은아, 제발 부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회사에 가서 그냥 장난이었다고 말 좀 해줘. 나는 단 한 통도 답장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죽음으로 나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던 아파트 아래로 찾아와 목이 터져라 내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리겠다고 소리쳤다. 이웃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며 수근거렸다. 나는 그저 무심하게 커튼을 쳤다. 책임감이라곤 없는 남자가 죽을 용기 따위 있을 리 없다는 걸 알았다. 그것은 나를 조종하려는 그의 마지막 비열한 수작일 뿐이었다. 역시나 한참을 소란을 피우던 그는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죽은 개처럼 끌려나갔다. 시어머니 최선자의 SNS 제국 역시 완전히 붕괴했다. 내가 올린 진실 폭로 게시물은 계정이 삭제되기 전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캡처되어 퍼져나갔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던 우아한 사모님에서 동네 전체, 아니 인터넷 전체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가면 사모님, 뽀샵 할머니, 거짓말 아티스트. 온갖 듣기 거북한 별명이 따라붙었다. 과거에 함께 애프터눈 티를 마시던 자매님들은 이제 그녀를 피하기 바빴다. 집 밖에만 나가면 이웃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을 느껴야 했다.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거짓으로 쌓아 올린 체면과 허영심은 내 손에 모조리 벗겨져 적나라한 치부만 남았다.
그녀는 내게 수없이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과거의 고압적인 명령 대신 분노에 찬 저주와 울부짖음이 들려왔다. 신우이 이민아는 가장 큰 현금 인출기를 잃었다. 시어머니의 SNS 광고 수입이 끊기자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막을 내렸다. 더 중요한 것은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전도유망한 SY그룹 과장 오빠와 수만 팔로워를 거느린 사모님 엄마가 모두 사라졌으니까. 그녀도 내게 메시지를 보내 우리 가족을 망친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했다. 그들은 일이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까? 내가 마음이 약해지거나 그들이 더 시끄럽게 굴면 내가 손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들은 나를 너무 몰랐다. 아니,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알려하지 않았다. 그들이 우왕좌왕하며 내게 따지러 돌 궁리를 하는 동안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로펌에서 보낸 서류 한 통이 그들 세 사람에게 각각 전달되었다. 그것은 이혼 소송장과 재산 분할 신청서였다. 이민혁은 그 서류를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고 한다. 그는 내가 기껏해야 토라져서 화를 내는 수준일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법적 무기를 사용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의 변호사는 상황이 그에게 매우 불리하다고 말했다. 복잡한 이혼 소송에서 명성이 자자한 여성 변호사인 내 변호인은 법정에서 그와 그의 가족이 들어본 적도 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녀는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나 박하은이 비록 전업주부였지만 이 가정을 위해 막대한 무형 자산을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내가 이민혁을 대신해 작성한 기획안은 그의 승진과 연봉 인상에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 이 미래에 기대되는 가치 상승분에는 나의 지적 기여가 명백히 존재한다. 따라서 재산 분할 시 단순히 현재의 공동 재산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차등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시어머니의 SNS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비록 신우이에게 바로 송금되었지만 그 본질은 가계 공동 수입의 일부이며 이 또한 재산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내가 기록해둔 모든 송금 캡처 화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민혁과 그의 가족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내가 당연히 해야 했던 그 모든 헌신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나를 찾아와 해코지하려 했지만 내 변호인단은 이미 나를 위해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둔 상태였다. 그들의 어떤 과격한 행동도 법정에서 그들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 뿐이었다. 마침내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나는 순조롭게 이혼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재산을 분할받았다. 그 돈은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이민혁은 직장을 잃고 막대한 빚을 지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시어머니는 동네의 반면교사가 되어 종일 집 밖에 나오지 못했다. 신우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직 일자리를 구해야만 했다. 인과응보,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이혼 후 2달째 나는 분할받은 재산으로 강남의 밝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나만의 개인 브랜드 전략 컨설팅 스튜디오를 차렸다. 나의 첫 번째 고객은 조금 극적으로 찾아왔다. SY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한강그룹이었다. 그들의 임원은 인터넷에서 SY 표절게이트의 전말을 보고 사건의 배후에 있던 그림자 작가인 나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새 프로젝트 역시 미래 도시 생활에 대한 기획이었다. 우리는 단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 석 달 후 한강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나는 몸에 꼭 맞는 하얀색 정장을 입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 섰다. 객석에는 수백 명의 언론인과 업계 엘리트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무대 뒤에 숨어남을 위해 옷을 지어주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이번에 나는 총괄 기획자 박하은이었다. 발표의 마지막 대형 스크린에 내 이름과 직책이 나타났다. 나는 객석 한 구석에서 익숙한 인형을 보았다. 이민혁이었다. 그는 어디서 입장권을 구했는지 행사장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초췌하고 남루해 보였다.
그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충격, 후회,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단 1초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태연하게 객석의 모든 카메라를 향해,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내가 10년 동안 갈망했고 또 그것을 위해 싸워왔던 그 말을 또렷하고 힘있게 내뱉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자 박하은입니다. 내 이름이 마침내 온전하게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